그럼 이 침몰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 오늘 유일하게 여기서만 얘기되는 가설이죠. 아니 인터넷상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좀 다르잖아요, 약간씩. 좀 약간 그래서 이거를 얼개를 좀 엮어가지고 이 세월호와 국정원 관계를 우리가 좀 먼저 앞에 얘기한 게 있으니까 얼개를 좀 엮어가지고 새로운 가설들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지금 한 2달 동안의 이 싸움을 통해서 국정원이라는 존재가 다시 한번 딱 부각이 됐어. 그죠? 처음부터 우리는 계속 얘기했죠. 국정원이 하여튼 뭐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 물증이 하나 나와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더 상상력을 우리가 키워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뭐 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가설들을 얘기하는 거는 그죠? 단순하게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재 운영되었던 이 구조, 그죠? 운영 구조, 그리고 각 이 기관들이나 권력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내세우는 가설이기 때문에 가설의 결과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 가설로 가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 가설들을 몇 가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죠. 2012년 12월 18일 대선이 51.6%로 박근혜 당선으로 결과가 났어요. 근데 대선 며칠 전부터 국정원 요원들에 의해서 댓글 여론 작업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보가 되고 증언이 나오고 현장까지 급습을 했어요. 이것이 선거 전후부터 계속 논란이 돼가지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 한국 역사에 그런 게 없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이 부정선거라고 연일 촛불 투쟁을 했던 사안이 처음이에요, 이게. 근데 거의 1년 반 이상 지나면서 이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선 과정에 부정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거기서 핵심이 국정원이었죠. 국정원의 여론 조작이 그 1년 이상 갔어요. 그래서 전통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된 거예요. 출범하기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 출범하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발생한 것이 간첩 조작 사건이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내라는 뭐 사건이라는 또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간첩 조작, 대선 조작, 내라는 뭐 조작의 핵심 기관으로 활약을 해왔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권이 점점 더 위기에 빠져들어가는 국면이었다. 거기 이제 NLL 대화록 조작도 있었죠. 네. 자, 그런데 결국은 간첩 사건이 문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되고 1심에서 무죄가 났죠. 그 간첩 혐의자가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서 4월 15일 날 남재준이 직접 나와서 3분짜리 사과문을 발표하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 세월호가 터졌어요. 희한하죠. 이건 너무 생각하기 싫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그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서태지가 무슨 이혼했다는 그 특종록이 나왔잖아. 그때 뭐가 있었더라? 아무튼 정치권에 무슨 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류의 이제 이슈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는 그렇죠. 사례가 많죠. 주로는 연예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슈를 뒤덮기 위해서. 그래서 서태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가 있었나? 박범? 그죠? 2NE1의 박범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권이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이게 여론 전환용. 그래. 그게 이명박 때 아주 이제 그죠? 심했죠. 근데 박근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정말 딱 지나고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게 대선 조작 사건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걸 덮기 위해서 국정원이 무리하게 간첩 조작까지 했어. 근데 이게 뒤집어졌네? 그럼 이게 위험해요. 1년 반 동안 이어져던 이 대선 부정 시비,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명백하게 드러난 간첩 조작 사건 이 위기가 몰린 거지. 그래서 이게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어.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희한하게도 15일날 사과문 발표하고 나고 그 다음날 사고 났어요. 발표한 날 세월호는 출발했죠. 출항을 했지. 희한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건데 어쨌든 이 정부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호로 모든 언론이 도배되면서 간첩 조작, 대선 조작이라는 여론은 물밑으로 가라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면 전환용으로 어떤 사건이 필요했는데 마침 세월호 사건이 결과적으로 터진 거라는 거지. 네. 반론을 제기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자, 일단 그 대선 개입 사건 있잖아요. 그 댓글 단 사건들은 대선 직후도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사건이 발각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이제 어떤 반발, 뭐 촛불 집회도 계속 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올해 4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쭉 끌어오르다가 오히려 좀 이렇게 퇴조기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 촛불 집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조금씩 이렇게 식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관심이 이제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댓글 사건, 대선 이 개입 사건 여기를 꼭 무슨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덮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조용히 이렇게 잦아들 것이다. 잦아들 수 있는 사건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됐고요. 그 국정원 그 증거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좀 위기긴 했어요. 근데 그냥 남재준 한 명 자르면 되는 이제 문제였단 말이죠. 안 잘랐잖아. 근데 남재준은 안 잘랐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터져서 결과적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그 국정원의 그 간첩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필요했다. 그러면 세월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나와야 된다. 세월호를 침몰시켜 놓고 다 죽여버려가지고 뭐 사회를 완전히 다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린다. 국정원 살리려다가 정권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남재준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가 뭐 스스로 희생양이 돼가지고. 남재준을 살리려고 한 건 아니지. 결국은 정권을 살리려고 하는데 정권의 핵심적인 악글레슨이 된 거예요, 그 사건들 네. 자체가. 근데 저는 그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 자체가 국정원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데 정권을 뒤흔들 만큼 큰 사건으로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또 언론도 다 장악하고 있고 국정원이 다 이렇게 댓글도 열심히 달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 통제는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을 텐데 굳이 세월호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뭐 수백 명 학생들을 죽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욕을 먹는 게 오히려 그게 정권에게 더 치명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뭡니까, 뭐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을 포기하기 싫어서 팔을 잘라내는 그런 아니죠. 효과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어쨌든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국면 전환용 사건이 필요한데 그 사건의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이것이 언론에 크게 도배될 만큼 정도의 사건으로 기획을 할 수도 있어요. 전원 몰살이 아니라. 그럼 뭐 어떤 방식? 전원 구조? 전원 구조. 혹은 막 그 생중계를 통해서 구조하는 이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세월호 사건이 선박사고가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이걸로 집중을 시키는 거죠, 여론을. 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책 상황으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 근데 어쨌든 세월호가 우연찮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획이었다면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거죠. 전원 아니면 완전히 구조하는. 그러니까 전원 구조를 통해서 치적을 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여론을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해양 사고 같은 경우 배가 가라앉으면 보통 대부분 살잖아요. 죽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뭐 예를 들어
그 풍랑 거센 뭐 태풍 속에서 배가 깔아졌다 그러면 이제 사실 살리기 어려운 건데 찾지도 못하고 근데 이건 조용한 바다에서 깔아앉았기 때문에 사실 살리는 게 정상인 거고 그때 왜 11시경에 왜 전원 구조 속보 나왔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오, 야, 엄청 잘했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 그래, 뭐 큰 배가 뭐 연안에서 그 좌초됐는데 당연히 다 구했겠지. 다행이네. 이 정도로 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구조 자체는 뉴스거리가 아니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네. 집중시키는 거요. 막 출동시키고 대대적인 구조, 과도할 정도의 구조 이런 장면 연출할 수는 있었겠지. 근데 왜 안 했죠? 응? 구조를 왜 안 그러니까 그게 의문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도 이 단원고 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해경한테 안에 학생들 더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쳐다만 보고 안 움직였다. 이건 의도적으로 진짜 원래 이 해경이 본능적으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가서 구조하는 게 거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 훈련을 받죠. 예. 근데 쳐다만 보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구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전원 구출 쇼 이걸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다면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인 거죠. 그래서 그건 작전이 어긋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 전원 구출 작전이 원래 다른 시나리오였는데 원래 시나리오인데 그거였는데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해경이 그냥 구해도 어쨌든 자신의 치적이 되는데 이상하네. 국정원이 와서 구조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거기까지. 국면 전환이 필요했고 우연찮게 세월호가 서졌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세월호가 우연히 침몰을 했고 그걸 국면 전환용으로 나중에 활용하자 뭐 사후 계획 뭐 이런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발생한 연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연성, 기획설을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사고 자체를 기획한 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애초에 목표가 선박을 침몰시켜서 전원 구조하려 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마치 더 전원 몰살인 것처럼 이 막 작전 계획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는 가설은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좀 상식의 범위 내에서 상식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들의 상식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계속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1000명이 넘어갔죠, 사망자가. 그런 상식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한 의원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어머니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저들이 지금 테러리스트를 키우고 있다는 그런 경도된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즘적인 인간 증오 사상에서 출발하는 그런 상식에서 어쨌든 출발해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상식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 집권자들은 그런 인간 증오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식에서 출발하자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언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그런 상식에서 출발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얘기 알아서 판단하세요.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그런 상식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2014년 지구촌에 여러 국가들의 위정자들은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을 극단적으로 이제 배격하고 그를 위해서는 살인도 마치도 이제 애국의 행위로 그렇게 용인되는 그런 사상에 심취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전이라든지 미국의 아프간전, 지가 무슨 세계 경찰이야, 세계 조폭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제 경도된 사상들이 지구촌에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근혜 정권을 특징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주에 잡혀가기 싫어요. 뭐 그런 설마 뭐 그런 이제 사건에 그런 이 사고 방식의 연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람 목숨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국가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들도 뭐 이런 식의 정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애초에 기본은 이거는 다 이제 엎어버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권우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만약에 맞다면이란 전제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과 간첩 수사 사건들의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는 거는 국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무작위적인 국민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향을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밝히자. 그리고 이제 정권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 행동하는 집단. 이른바 네티즌? 무서운 집단. 네, 그런. 네. 지난 광우병 사태 때부터 이제 아고리언 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좀 비판적인 세력.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그 자생적 네티즌들, 그분들의 그런 관심과 지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지금 촉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와. 왜냐면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사이버 댓글팀이라든지 국정원의 댓글팀, 댓글 공작팀 전부 다 처벌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뭐 했겠습니까? 월급 받고 있는데 계속 일은 해야 되잖아요. 여론조작 계속했죠. 그걸 당연히 여론조작이 아니라 심리전, 대북 심리전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예. 애국이라는 이름 하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타겟이 6.4 지방선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꽂힐 수밖에 없는데 이게 불이 발화될 수가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석가탄에 열심히 숯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숯에 불이 붙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꺼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석가탄에 가스토치로 붙이는 이 상황에서 물을 퍼버리는 거죠. 이른바 이제 세월호 침몰.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마치도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이건 왜냐면은 침몰한 이후에 언딘이라고 하는 듣보잡의 업체가 드러나더니만 그 언딘이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보넌 리처드도 이제 뭐 안 되고 해군도 안 되고 뭐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을 보내는데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일관되게 한번 만약에 그런 가설에서 출발한다면 그냥 엎어버려가지고 그 분노, 그러니까 이른바 네티즌들, 우리 시민 진영, 건전한 시민 진영의 이 분노를 부정선거에서 세월호 침몰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위기로. 더 큰 위기가 아니죠. 아닌가요? 예. 6.4 지방선거 뭐 별 무리 없잖아요. 730 재보선 새누리당 압승했다며. 예. 세월호가 없었으면 더 압승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죠. 세월호가 있었으나 없었으나 차이는 크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더 압승을 할 수가 있죠? 수원에서 하나 더 먹는 거? 또 압승이 안 되죠. 재보선거는 사실 거의 이길 수 있는 데는 다 이기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6.4 지방선거?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국정원 심리전담 팀들 그리고 이제 이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그 숨은 아마 훈장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쉽게 말해서 댓글 부정 문제, 그 대선 부정 문제와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는데 이 분노를 세월호로 인해서 분노가 끌어오르도록 분노의 이 소재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정부에게 끌어오르는 분노는 있고 심지어는 댓글이라든지 간첩 조작 때문에 정부에게 이렇게 분노를 느끼던 사람들보다 세월호 때문에 정부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늘어났고 이 분노의 깊이도 훨씬 깊고. 예.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더 분노해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물을 붓다는 거, 기름을 붓다는 얘기네. 물을 부은 게 아니죠. 분노가 지금 더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되는 데에는 제가 아까 그 예상을 못한 건가요? 사상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만약에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부 측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지금 거의 단식에 지금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이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이거 지금 정치권 내에서 정부 공무원 중에 이렇게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만약에 아까 이제 4월 달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사과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국정원 내에서 뭔가 사건 하나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 그렇게 되면
관련 유가족들이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100일이건 100일 이상이건 끝없이 끝까지 투쟁을 하면서 온갖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거기에 노란 리본을 달면서 화답해 나설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예상을 누가 했을까? 아무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예. 왜냐면은 그렇다. 이전의 사건들, NLL 노출록 공개, 그리고 이제 뭐 부정선거에 대한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논란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간첩 조작, 게다가 이제 무인기 사건, 예.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볼 때 뭐 그냥 뭉개고 온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호도 그냥 뭉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천안함의 경험이 있거든요. 뭉개자. 일단 그러니까 계속 사고를 쳐 나가는 거지 이렇게. 다만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개표의 시스템을. 아 근데 이양 분위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은 분위기 전환인 거잖아요. 지금 정부와 국정원에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분위기 전환이라면 돌려야 돌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목적이었으면 이양이면 정부에게 화살이 안 돌아오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굳이 세월호 침몰해가지고 국민들이 죽었는데 보니까 정부가 제대로 구조도 못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국민들은 정부 탓을 하게 되잖아요. 야, 이놈의 정부가 진짜 망하려나 보다 저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왕이면 그런 거 말고 정부에게 화살이 안 돌아가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확 쏠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연예인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건 오래 안 가지. 아, 그걸 오래 못 가요. 아니, 연예인 집단 마약을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류의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사실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이를테면 이제 아웅산 폭파 테러를 한다든가 칼기 만약에 뭐 그 폭발한다거나 83년에 아웅산 같은 것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든가 비행기가 하나 떨어져 비행기는 뭐 이번에는 자주 떨어지죠. 배 배. 반복은 죽음이잖아요. 아 근데 칼기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이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북한으로 딱 몰리면서 정부는 완전히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진도는 너무 남쪽이라. 원업 니쳐다가 막은 거지. 아 그거를. 아 원래는 군산에서 격침시키고 북한이 한 거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진도에서 엎은 거다?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예. 그 심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각동규 박사 얘기가 일정하게 이런 게 있어요. 초지일관 사건 날 때부터 박근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해경 얘기하죠. 제3자적 입장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뒤집으시고. 그죠? 해경 그다음에 또 뭐예요? 처음에 그 선원들 선장 선원들 그죠? 선장이 살인마다. 일관되게 그렇게 간다고. 근데 그 심리의 흐름으로는 이해가 되네. 그죠? 아 정부에게 책임이 안 올 거라고 그렇지.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일단은 얘네들은 무슨 사건이라도 저지를 수 있어. 예, 1단계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준석 선장, 빤스 입고 도망간 이준석 선장의 타겟을 두고 했지.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 다음 카드는 유병헌. 구원파. 완전히 종말론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한 종교를 매도하면서 이제 종교의 문제로. 왜냐하면 또 선원들이 또 그런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면 제3선에는 해경이 포진하고 있어요 또. 그렇죠. 뭐 그런 식.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사선에 남재준과 김장수 아니냐. 지금 남재준, 김장수까지 날아가 버렸네. 나같이 사선이 제일 먼저 날아간 것 같은데. 예.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캠프가 얘네들의 개념 그 흐름 그 감정 흐름선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관되게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그죠? 남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런데 이 국민적 반응 자체가 예상과 다른 게 예상과 다르게 아예 핵심을 찍어버렸잖아요. 시작부터 이거는 청와대로 가자. 예, 청와대로 가자. 예. 그게 경험이 뭐냐면 태안 그 해병대 캠프 사건 있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게 1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1인 시위하고 계셨던 거야, 유족들이. 예. 원래 정부에 약속하고 뭐 초반에 했던 거 있잖아. 예. 정부가 다 말을 그리고 바꿔버려. 그 업체, 그 태안 그 관리했던 그 운영했던 업체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 영업을 재개하려고 그러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또 관두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야. 네. 얘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좀만 지나면 그냥 우야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 야,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진짜
저는 이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라면 네. 그 진짜 인간도 아닌 악마들이지. 그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거네, 그죠? 근데 저는 예전에 그 1985년 남영동인가요? 네.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네. 영화 그 영화 보면은 그 막 정기 고문하고 고문을 하다가 자기 집에 전화하잖아요. 아빠 일찍 갈게. 그래. 아, 그 맞아. 사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거. 그 애들 그대로 국정원 그대로 다 있는데. 그렇지. 예. 맞아. 아니, 다 있는데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것 같으니까 뭐 그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매번 방송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설마라는 거 있잖아. 설마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우리 너무 착해. 그래서 우리 개념은 이해가 안 되지만 대한민국 표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아. 걔네들이 했던 예. 그 역사를 좀 정확하게 보자 이런 얘기죠. 그 정도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애국의 이름 하에 걔네 그들이 행동- 이야기하는 이 정권 안위를 위한 그게 국가의 있습니다. 국가의 걔네 안보를 위한 이 국가를 위한 희생이고 뭐 정 안 되면 나중에 뭐 천안함 용사들처럼 훈장 취소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정부를 예.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 아, 그런데- 막 설득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국민들의 지금 사상 감정이나 정부에 대한 입장이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 자체는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쵸. 질적으로 성장돼 있지. 그러니까 이걸 못 본 거야. 그냥 국민들이 그러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사상 감정에다가 국민들이 그 근원지에다가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심부가 히로시마가 때려져 버린 거지 그냥.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애들이. 아, 내 첫 번째 주장에 이게 나름 설득력 있는데요, 이거? 야, 더 좋아졌어 이게. 완벽해지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좋아져.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있지. 그럼 전원 구조라는 거는 뭐냐? 그리고 출동하려 했다고 얘기되지만 서류상 출동한 국방부의 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명이 되는 거죠. 애초에 구조를 안 할 계획이었던 거. 계획 자체가. 근데 그건 뭐야? 그러면? 전원 구조는 뭐야? 그거는 뭐 오보죠. 언론사에서 오보를 낸 거 아닐까? 아니 그 오보라고 할 수 없지. MBC 기자들이 현지에서 오보라고 얘기했는데 밀어붙였잖아 전원 구조라고. 그건 뭐 오해가 준비된 있었겠죠. 거지. 오해가 있었다. 왜냐면 착하게 보려고 그러지 자꾸. 자, 일단 요 시나리오, 네. 요 시나리오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정립을 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이런 시나리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아, 이 쟤네들의 본질을 새롭게 알게 됐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출연 고정하고. 자, 다음 새로운 또 주장을 가져오셨는데. 예. 그 초창기에 초반에 이 구조 영상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해경에서 공개한 구조 영상에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됐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오렌지맨. 네, 오렌지맨.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복장도 특이하고 마스크로 커다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해경이 출동을 하고 네, 구출을 하고 비니 모자를 쓰고 그렇죠. 철저하게 눈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데 마스크 벗은 게 또 찍혔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마스크를 중간에 벗었다는 이 치명적인. 구조되고 나서 벗었죠. 네, 구조되고 나서. 근데 뭐 나중에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구냐, 정체가 누구냐 논란이 막 있다가 오렌지 옷을 입었어요. 전신 오렌지 옷을. 저건 좀 특수한 복장 아니냐. 특수한 복장인데 주로 이제 뭐 이 유독 화학 물질을 다루는 그런 이제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거라든지 이런 데 쓰는 특수 방호복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쭉 되면서 그러면 세월호에 뭔가가 실려 있었던 거 아니냐, 특수 물질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파만파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증거들이 쭉 나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건 핵 폐기물을 운반하던 배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죠.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뭐죠? 고준위, 저준위. 예.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핵 폐기물을 운반하던 배인데 시나리오는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 이게 중간에 폭발을 해버렸다. 뭐 그런 이제 주장. 핵 폐기물이? 네, 핵 폐기물이 폭발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삼중수소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강정 해군기지에 매립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다. 근데 강정 해군기지 아직 공사가 완성이 안 됐고 이건 태풍 때문에 또 아작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 관련 업체 이 청해진 해운 관련 업체 중에 아해라고 있어요. 이게 도료 업체인데 도료 업체 하면 무슨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게 방사성 폐기물을 이렇게 그 처리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용기도 만들고. 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이번에 원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때였죠.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그 난리통에 거기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기공식 같죠. 예. 그런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 원전 폐기 관련해서 거기랑 계약을 또 이제 맺었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나온 폐기물을 네. 처리해주는 그렇죠. 계약을 맺은 거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 뭐 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이 핵 폐기물과 관련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거기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미 핵 폐기물을 싣고 이렇게 제주에다가 계속 매설하고 있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핵발전소는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아직 없기 때문에 폐기물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좀 약간 유행하다가 에이 그건 너무 소설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요즘은 폐기됐죠. 폐기문설은 폐기됐습니다. 그 무서운 네티즌 집단의 동의를 많이 못 받고. 네, 폐기가 됐어요. 근데 다시 제가 좀 이제 주목을 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진짜 가능성 없는 건가? 완전 SF냐? 그래서 새롭게 좀 이제 알아본 게 있는데 일단 이 역사적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1, 2년 사이에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1972년도에 72년까지. 예,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해양 오염 방지 국제 회의라는 게 런던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걸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만듭니다. 그게 1975년도에 발효가 돼요. 폐기물 그 밖에 투기에 관계되는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 줄여서 보통 런던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약이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고준위면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 핵 발전을 하고 나면 핵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우라늄 연료봉. 그 발전하고 나온 폐연료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준위는? 예. 이거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 전까지는 그걸 바다에 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바다에 버리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걸 금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함정이죠. 고준위 핵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그러면 중저준위는 투기를 해도 되는 거죠. 중저준위는 뭐죠? 중저준위는 이 핵발전소에서 쓰는 뭐 신발, 장갑, 뭐 옷,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기자재 이런 것들은 방사선에 오염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따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이제 중저준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합법화된 거네? 네,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93년도에 런던 조약 체약국 협의회가 열려서 조약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듬해인 1994년도에 발효가 되는데 방사성 폐기물과 그 밖의 방사성 물질 전체를 해양 투기에 금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강화됐군요. 예. 그 전까지는 계속 중저준위 폐기물은 바다에 버려왔는데 94년도부터 이걸 버릴 수 없게 법적으로 막힌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는 핵발전소가 언제 들었었죠? 꽤 오래전에 들었었어요. 30년 넘었잖아. 예.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핵 폐기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이제 미처 찾아보지 못했는데 94년도까지는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매립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1년에 지금 같은 경우 1년에 700톤의 폐기물이 나온대요. 중전위, 고준위 다 해서. 네. 근데 그걸 이제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은 좀 다른데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시설에다가 보관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 폐기 이 방법 자체가 전혀 없어요.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 핵 발전소 옆에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 물 속에다가 그냥 담가 놓고 있습니다. 물 속에. 예. 그렇게 담가 놓고 있는데 지금 예상 포화 연도가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이면 더 이상 담글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조를 옆에 더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지어는 서울 공릉동에도 이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거기에 그때 몇 년 전인가 예. 그 방사능 수치가 확 올라갔다는 게 네, 그거 아닌가? 아스팔트에서 뭐 그렇지, 방사능 그렇지. 나오고 그 얘기가 아마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어요. 근데 공릉동에 원자력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그 병원 있잖아. 예, 원자력 병원도 그쪽 가까울 거야 아마. 응. 그게 한국에서 최초로 시험용 원자로가 들어서는 곳이에요. 시험용 원자로. 실험용 원자로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걸로. 네. 근데 그건 이제 지금은 이미 없어졌고 다 폐기됐는데 그 부지에 그때 사용했던 이 핵 폐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수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어우 무섭다. 서울 이 인구 밀집 지역 네. 한복판에 그게 있어요.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소가. 그래서 부자들은 강남에 사나? 방사선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목동도 멀잖아요. 그렇죠. 노원에서. 공릉에서 다 먼 곳에 부자 동네가 있네요. 신기하네.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상황. 자, 근데 이 문제 이제 이 핵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6년도부터 방패장 논의가 시작됩니다. 방패장 지어야 된다. 더 이상 임시 보관은 안 된다. 처음에 얘기됐던 게 경북 영덕과 울진에서 울진을 지목을 했어요. 여기가 괜찮겠다. 근데 주민들이 반발을 했죠. 취소가 됐어요. 1990년도에 충남 안면도에 방패장 지정을 했다가 또 주민들이 반발해서 취소하고 94년도에 경북 울진 취소 95년도에 인천 구럽도 선정했다가 취소 2003년에 전북 부안 선정했다가 취소 2005년에 겨우 경주에 최종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20년을 방패장 지정했다 주민들 반발하니까 취소하고 지정했다 취소하고 이게 반복됐던 거예요. 20년. 아 민주적인 상황이었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2005년에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공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죠. 올해가 10년인가요? 예, 올해 이제 2014년 7월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1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못 써먹었던 거죠. 그러면 거의 한 30년을 방패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뭡니까? 방패장이 필요했다는 얘기잖아요. 방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30년이 지나서야 1단계가 완공돼서 이제야 좀 이제 갖다 넣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1년에 700톤씩 폐기물이 나왔다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방패장은 중저준위 보관용 방패장입니다. 지금 만든 게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누적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막 근처에 쌓아놨던 그것만 집어넣기에도 부족한 용량이에요. 지금 새로 지어진 것도. 예. 그래서 지금 2단계 공사가 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지하 시설이고 2단계는 그냥 이제 지상 시설이에요. 그렇게 이제 추가로 또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이더라고요. 네. 자, 그나마도 이건 중저준위 폐기물 얘기인 거고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임시로 계속 쌓고 있는데 고준위 폐기물을 위한 방패장을 만들자는 얘기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중저준위 폐기물도 지금 2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워서 겨우 경주 따낸 거 아닙니까? 네. 자, 거기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2014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서 이 원자력 협정이 만료가 돼요, 시한이. 그래서 작년에 한미 간에 원자력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2년 연장했어요. 2016년까지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협정을. 근데 협정의 기본 내용이 뭐냐면은 핵 폐기물을 농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리려면 용량이 크니까 이게 농축을 해갖고 버려야 효과적일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폐기물도. 근데 이 폐기물 자체를 농축을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재처리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 얘기하는 거잖아. 네. 네. 재처리 같은 경우도 재처리를 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과연 믿을까요? 못 믿으니까 죽였지 박정희를. 네, 그렇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 비밀리에 핵 개발하다가 들통나가지고 각서 써놓고 또 추진하다가 결국은 총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이제 박정희의 딸이 또 대통령이 됐어요. 네. 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 왜 갑자기 재처리 해달라고 막 작년에 협상하면서 그 요구를 했거든요. 재처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도 그러니까 보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그것조차도 못 믿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것도 수상해.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넘쳐나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든 처리는 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런 감시와 의심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미국 정부가 네.
한국 정부 그러면 대안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근데 어.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죽든 말든 자기는 상관없어. 누구들 알아서 해. 하지만 제철이는 하지 마. 농축은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네요. 네, 미쳐버리겠죠. 아 이건 무슨 뭐 이렇게 보수 진보 떠나가지고 네. 위험한 거지 또. 네, 열받는 문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몰래 버리자. 옛날에도 몰래 버리지 않았냐? 뭐 아무 문제 없다. 몰래 버리자. 근데 미국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야 미국 몰래 버리자. 미국 몰래 버리자. 아니 미국 왜 반대할까요? 여기 조약 위반이잖아요. 런던 조약 위반이잖아요. 아 국제법 위반이다. 네. 그러니까 국제법을 잘 지키는 미국. 자기가 공범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들은 몰라요. 저는 미국은 아마 몰래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태평양에 많이 버릴 거야 아마. 네, 근데 그건 뭐 어차피 추정인 거고 미국의 원래 이제 행실을 봤을 때 아마 몰래 버리지 않겠냐라는 추정은 가능한데 자기들은 몰래 버리더라도 자기의 사실 관할권에 있는 나라가 그걸 몰래 버리다 들통난다 그러면 자기까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난 공범 못하겠다. 너네 그런 짓 하지 마. 버리는 척하면서 또 딴 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버리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몰래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청와대 다 미국의 이 정보원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국정원밖에 없다. 너네가 조용히 처리해라 미국 몰래.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걸 위해서 특수 목적의 화물선이 필요했고 그게 세월호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비밀 작전을 하는데 군대가 좋긴 하지만 군대는 이제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한테는 취약하죠. 미국 몰래 일을 하기에는 취약하죠. 그래서 국정원이 동원됐고 국정원이 이 작업을 위해서 세월호를 도입했고 그래서 이제 도입 과정부터 까다롭게 한 거예요. 이게 적합한 벤지 할 수 있겠는지 까다롭게 나온 거고 증축 과정, 운영 과정에서도 다 개입을 한 것 아닌가.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 실제로 인천에서 그럼 핵 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제일 만만한 데가 그래도 이제 영해 밖에 나가서 버리는 게 그나마 안심이 되겠죠. 자국 영해에 버리는 건 솔직히 양심이 걸릴 거예요. 악마라며. 악마라도 양심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해 밖으로 나가는 구간이 딱 군산 앞바다란 말이에요. 그 구간에 나갈 때 이제 AIS 신호를 딱 꺼놓고 버리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에도 미국의 정보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KCIA잖아 국정원이. 네. 뭐 이름만 비슷하겠죠. 네. 아무튼 국정원에 당연히 미국이 국정원은 그래 너넨 독자적인 정보 활동해라 이렇게 놔주지 않겠죠. 네. 당연히 이 작전이 새 나갈 거라는 거예요. 네. 박정희 때도 핵 개발 비밀리에 한다고 했지만 다 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포착을 한 거예요. 이것들 봐라. 헛쭈구리 나 몰래 일을 꾸미고 있었어? 안 되겠다. 이것들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체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넘 리처드호를 군산으로 투입한 게 아닌가. 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조우를 합니다.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니, 뭐 지금까지도 정확한 건 아니죠. 소설이 SF 소설이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이제 열려 있어요. 실제 버리고 나서 들켰는지 아니면 버리지 못하고 그냥 먼저 들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넘 리처드가 와서 너네 지금 뭐 하냐? 지금 왜 AI 신호도 꺼놓고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냐? 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제 내빼는 거죠. 영해 안으로 이제 일단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영해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 보넘 리처드 엄청 큰 항공모함 아닙니까? 그게 쫓아다니면서 이걸 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쭈 도망을 가? 그럼 우리는 잠수함으로 추격한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을 또 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도까지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진도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잠수함 추격하고 보넘 리처드 세월호는 열심히 도망가고 하다가 뭐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급격히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엎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수함과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다가 충돌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의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엎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엎어져 버리고 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선원들 중에는 분명히 국정원 직원도 있을 거라고 거의 이제 보여지고 특히 이상한 정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날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투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의심받는 사람이 오렌지맨인 거고.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에 연락했겠죠. 큰일 났습니다. 미국 군함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일단 도망가. 그랬겠죠.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엎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도망가다가 진도에 앞에서 엎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다 덮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해군 경비정 출동시킬 거니까 가장 먼저 탈출해. 이랬겠죠. 옷 갈아입고 있어. 사복으로. 그래서 해군 경비정이 오자마자 선원들부터 일단 다 빼돌린 거죠. 이게 입을 맞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고 보놈 리초더가 이제 또 왔어요. 우리가 구조해 줄까 하고 이제 태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조하는데 도와줄까? 하니까 아니 됐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주변 구역이나 수색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아버리고 못 오게 막고. 그 다음에 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건 자체가 그런 이제 과정 자체가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핵 폐기물을 운반하다가 엎어졌다. 미국 군함에게 쫓겼다더라. 이런 게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 덮는 게 이제 더 급한 거예요. 구조는 뒷전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한 거 아니냐. 야 선원들만 일단 빼오고 뭐 증거 혹시 남는 거 있는지 다 수색해가지고 증거 있으면 다 치우고 이거 하느라고 구조에는 아예 신경을 못 써버린 건 아닐까. 거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우리 곽 박사 의견 한번 줘보시죠. 난 먼저 의혹이 그래요. 핵발전소가 남동쪽에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해안가로. 경남, 전남 네. 쪽에 있죠. 근데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실어다가 인천까지 와서 실어서 간다고? 그러니까 만약 목포항이나 부산항에서 출발하면 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로 이 인천까지 실어 날라. 그러니까 핵발전소에 다 감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가고 들고. 그러겠죠. 조심히 했겠죠. CCTV를 끄고. 자주 꺼지잖아요. 뭐 해경 아파트도 맨날 꺼지고 그러는. 자 그리고 군산 앞바다에서 미 본헌 미쳐들하고 조우했다 그러면 승객들이 못 봤을까요? 새벽 시간에 다 자고 있었죠. 아무리 다 자고 있으면 새벽 3시인데 한두 명이라도 못 봤을까? 그게 뭐 갖다 박은 것도 아니고 좀 떨어진 이제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했겠죠. 무전으로 때려가지고 야 너네 뭐야 거기 잠깐 기다려 우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말이 안 통했던 거 아닐까? 헬로 막 이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나요? 근데 그게 그 큰 배가 바다에서 일단 조우를 했다면 승무원들 그죠? 승무원들도 봤을 거고. 근데 새벽 3시에 밤바다 나가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배가 불은 켜고 다니잖아 군함들이. 불을 과연 켰을까요? 아니 뭐 오징어 잡이 배로 착각. 그리고 4월 16일이라고 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 중인 거예요. 그렇죠. 가장 복잡한 기간에 왜 그 날을 선택했냐? 버리는 날을. 버리는 날을 왜 그날로 했는가? 미스테리죠. 네. 아니 그날 처음 버리기 시작한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전부터 계속 버려왔던 뭐. 근데 그 특히 조심해서 할 거 아니야. 이 미군의 군함이랑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는 특히 집중되는 훈련 기간에는 더 조심해야 근데 그 구간은 훈련하는 구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그 항행 무슨 군부구역이 다 있다며. 저는 뭐 다 이 그 가설 자체가 일단은 한미동맹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설이. 네. 그 박정희인데 완전히. 그렇죠. 한미동맹 하면은 국정원은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지. 대한민국보다 더 남재준이가 군부 출신이고 또 대한민국의 뿌리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래 국정원에서 출세하려면 한미동맹 하면은 아예 눈에 불을 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대한민국보다. 하지만 진정한 애국자가 있었던 거죠 거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국정원의 직원들이 사상적 동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미국에 밀고 한 거 아닐까요? 미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동맹의 허가도 미국의 동맹 허가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예속적인 이런 어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맹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우리 자의적으로 그죠? 아주 효과적인 이 한미 동맹 체제를 한미 공조 체제를 훼손하는 이거는 검은머리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사태 같은데. 그렇죠. 그런 비상사태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게 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시절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수긍하기가 어렵네요. 저 가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예. 박정희 정부도 박정희 예, 박정희 정부도 결국 독자적 핵개발 하려고 그러다가 독자적 죽었지. 핵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자들 있다니까 목숨 걸고 근데 이거는 폐기하려는 남재준의 국정원장 이전부터 그러니까 국정원장 남재준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잖아. 이 정도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남재준이 군부 출신이고 말씀했던 것처럼 한미동맹의 절대적 신봉자인데 미국의 허락이나 합의 없이 독자적 행동을 한다? 쉽게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이 쭉 앞서 이제 이 배경을 쭉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그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포화 상태라 그런 거는 있네. 그게 별로 저는 다급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들이 다급하게 느낄까? 왜냐하면 한미동맹에 의거했을 때 그냥 쌓아라 그러면 그냥 쌓겠지 뭐. 야족하겠죠, 계속. 아니, 거기서 방사성 폐기물을 그렇게 그건 뭐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되겠지, 나중에. 근데 이게 사실 90년대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90년대부터 이미 막 포화 상태여가지고 이미시로 막 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쪽 업계,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90년대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하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무슨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데 상황 모르고 하는 거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90년대 들었는데 이제서야 방패장이 완성됐다는 건 그동안 그 이 심각한 상황이 20년간 그대로 지속이 방치가 됐다는 건데 이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겠죠. 절박한 문제였겠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위정자들의 이 심리 상태로 봤을 때 국민들야 이런 게 절박한 문제보다는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한 마디 나왔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 아마 그 똥을 질질 쌀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게 심각한 사태 아닌가요?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지금 가설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세부적인 시나리오, 또 하나는 이제 정황적 근거에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기획설이죠. 네. 기획설이고 하나는 어쨌든 왜 그렇게 배경 움직이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좀 쭉 이제 시나리오를 쓰신 건데 약간 이제 결이 다르긴 한데 두 가지 어쨌든 가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내 가설을 더 지지를 해보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뭐 누구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번 사고 세월호에 보면 50톤급 초대형 트레일러가 3대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이번 세월호에. 그러면 여기에 선적된 내용을 전부 다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150톤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폐기물이라고 할 때 700톤이라고 하시잖아요. 1년에 700톤. 예. 그러면 이게 고준이는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납으로 아예 밀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멘트 납 이런 건가? 콘크리트를 붓죠. 납으로 싸고 납으로 싼 다음에 그 이제 드럼통이 나오는데 그거를 콘크리트로 밀봉을 해서 방사선이 나오지 않게 해서 이제 물속에 보관하겠죠. 왜냐하면 물이 이제 중성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저준이도 마찬가지 공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00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포장을 하고 나면 엄청 드럼 내에 포장이 됐을 때는 중량이 무지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7,000톤 내지는 2만 톤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대략 톤수를 맞추려고 그러면 매번 투기를 해야 되는데 고준이만 머리겠죠. 중저준이야 뭐. 근데 고준이를 바다에 투기하는 거면 전 IAEA에 걸릴 것 같거든요. 아니 런던 조약에 걸린다며. 아 예. 그 IAEA도 당연히 신고해야 돼요. 핵 폐기물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예. 왜냐면은 예전에 그 대전에서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그 우라늄이 몇 그램이었나요? 1g도 예. 안 됐을 거야. 제철 실험 한 게 걸렸잖아. 그게 없어져가지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한미간에. 아니 제철이 실험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었어?
그 결국은 이제 실험용이었다고 실토를 했죠. 실험용을 써버렸다. 미안하다. 근데, 예, 감히 우라늄을 썼단 말이야. 그치. 다시 말해서 핵실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발간한 바가 있는데, 근데 이 고준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이러면은 안 걸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재규가 와도 몇십 번 올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게. 올해 10월 26일 날 한 번에 끝나기 어려운. 김재규가 제2의 김재규가 등장하는 건가요? 시가스리가를 먹어도 몇 번을 먹어야 되는. 근데 어쨌든 가난은 확인되는 거네. 한국의 이 그 원자력 폐기물 자체가 포화 상태에 있고 그건 맞죠. 예. 심각한 상태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왜? 그 연결고리가 아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업체예요, 그죠? 네. 주식회사 아해. 아해는 유병원 회장의 세모그룹의 호. 호가 아해입니까? 아해. 그렇구나. 네. 세모그룹의 계열사죠. 네, 계열사죠. 그리고 여기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사성 농축 폐액 처리 설비 국산화 과제에 참가해가지고 그 정부로부터 뭐 정부 출연금도 받고 연구도 많이 해갖고 이번에 그 UAE랑 그 아랍에미리트랑 원자력 폐기물 처리 기계 계약도 2012년에 그 이명박 정부 가가지고 할 때 그때 계약도 체결했고 그러니까 핵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 세모그룹을 딱 보니까 정부 시책 있잖아. 정책하고 맞춰서 이 그 업종을 키우는 것 같더라고. 뭐 친환경 하면 뭐 그쪽 관련한 뭐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정부 정책 시책에 맞는 업체를 막 운영했던 그런. 그러니까 미리 것 같더라고. 귀띔을 받고 네. 준비를 해서 딱 하는. 뭐 그런 유병원 수도 회장이 뭐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이 그렇게 돈독하다고 하니까. 네네. 핵 폐기물도 이제 그런 요구가 있겠죠, 아마. 그러면 이제 원전에서 지금 이명박이가 그 유럽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계약 맺었던 내용이 폐기물도 처리해 준다는 것까지 계약서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폭로된 적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 아예가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폐기를 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요? 그건 모르죠. 뭐 거기에 방패장을 짓든지 하겠죠. 그렇게 하거나. 사막 한가운데 짓든지. 거기서 이제 뭐 폐기물 재처리, 폐기물 처리를 하든 재처리는 또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국내에 들여와서 해결을 하든 어쨌든지 MB 정부가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예. 그럼 국내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국내도 관여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거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연결고리 있는데,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하고는 정황 증거의 고리는 오렌지맨인가요? 그렇죠. 유일하게 달랑. 국정원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국정원이 실소유주라면 네. 세월호를 특수 목적에 사용했을 건데 네. 어디에 사용했겠느냐. 아, 그 핵 폐기물을 이제 투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사실 뭐 그 서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정보를 탐지한다. 사실 그 서해 멀리 뭐 중국까지 가서 이렇게 도는 거 아니거든요. 서해 연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한반도 남쪽에 서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 몰라도 중국은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특수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러면 이게 세월호의 항적을 다시 한번 봐가지고 영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그 지점에 소나를 쏴봐야겠네. 뭔가가 바닥에 그죠? 쌓여 있을 수도 이 있고. 드럼통 같은 게 막 있으면은, 그죠? 소나를 좀 쏴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대충 나올 수 있겠네, 그림이.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도를 하려다가 들켜가지고 도망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첫 어쨌든 시도였다 이번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그 팽목항 이 핵 문제 관련해서 사실 초반에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핵 방사성 탕지기를 가지고 팽목항이랑 뭐 이렇게 쭉 해봤어요. 누가 해봤어요? 그 이상호 기자도 그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 몇 명이 근데? 시도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는 방사성이 전혀 안 나왔죠. 물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까? 근데 팽목항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세월호까지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사고 현장은 팽목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게 그런 가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재준이 해임된 것은 결국, 미국의 그죠? 미국이 자른 거다. 미국에서 이제 분노했겠. 미국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한국의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건 지난 민주정부 때는 몰라도 10년 동안 몰라도 그 동안에는 다 미국의 낙점이나 이런 양해나 이런 게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리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날아간 거는 결국은 미국과 모종의 임무가 미국에 들켰기 때문이다. 이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런 논리라면. 그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한국의 국정원장은 미국의 낙점 없이 되기 힘든 자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남재준이 해임된 거는 쉽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세월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해임이 네. 되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렇죠. 핵 폐기물설로 보면 남재준의 해임 이유가 확연하다. 일정하게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네요. 연결은 되네요. 아 근데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 견해를 밝히셔서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님께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아우 저 너무나 놀라워서 새롭게 듣는 얘기들이 많죠. 뭐 72년까지 가잖아. 네, 아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SF 영화인데. 자, 그래서 이게 저런 거죠. 이제 우리가 현상을 딱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뭐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혐의자들을 쭉 놓고, 그죠? 모든 혐의자를 놓고 이 사람들이 과거 행적을 봐야 되잖아. 그죠? 범죄의 이 이유를 밝히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뭐 가족 관계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애가 어릴 때 무슨 뭐 고아였는지 아니면 뭐 매 맞는 가정에 자랐는지 그거 다 보잖아. 프로파일링.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국정원의 역사가 이렇고 또 뭐 핵 폐기물은 뭐 역사가 이렇고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설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구조를 보는 거죠. 국정원이 어떤 속성의 집단이고, 그죠? 박정희, 박근혜 뭐 이런 역사도 배우고 또 한미 간의 관계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이 사건의 진실을 보는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설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까지만 딱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소개하고 두 가지까지만 소개하고 저희 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그렇죠.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두 가지 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해서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아주 강력한 다른 또 가설들이 또 가설들이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강력합니다. 이거도 이거는 뭐 국제 정치까지 다 훑어야 돼.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마지막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추가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의심하는 하나의 가설 다음 주에 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본 주제는 이렇게 좀 마치고요. 자,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하고 딱 정리합시다. 뭐 책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관련 책. 네, 저희가 이제 세월호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네. 그리고 지금 유가족분들이 외로운 투쟁을 계속 벌이고 계신데 세월호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그 침몰의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그런 부제하에서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았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아마 보시면 이 사건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되죠? 8월 초에 출간 확정은 안 돼 있나요, 날짜가? 날짜를 확정을 드리면 8월 초. 8월 초? 네. 8월 초로 하면은 8월 1일부터 8월 10일 사이.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가격은? 출판사 사장 맘이겠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출판사 사장님께 여쭤보고 네. 다음 회에 네. 가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방송할 때는 이미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책을 들고 오세요. 예. 들고 와서 한번 직접 보여주면서 광고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 세월호의 진실이라는 책이 아마 세월호 관련한 첫 출판물 아닌가요? 책으로 나온 거는? 판매되는 책은 그죠. 아직까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이 책에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증거들 그리고 자료들 그리고 추론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진실을 파헤치는 우리의 노력은 끝까지 간다. 이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싸움의 담당자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 분들 유족들 아니신가요? 유족들의 각오 결심 그리고 목표치 높이가
우리가 지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고 아주 완강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주체가 튼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의 침몰 원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래서 저희도 유족들과 함께 진실을 찾아나가는 이 작업을 계속 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정원, 국민정보원 7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